안녕하십니까. 네. 잘 보셨어요? 매매하고 임대차까지만 해서 문제를 만들었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했다. 계약금 관련 문제네. 1번. 갑은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맞죠? 해약금에 의한 해제. 2번. 갑의 해제권 행사는 계약금의 배액 상환이 제공과 함께 해야 된다. 그죠? 매도인 측에서는 2배로. 세 번째, 3번. 갑이 계약 해지 의사 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했는데 을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탁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랬죠? 맞습니다. 4번. 배액 상환을 받은 을은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쵸? 그래서 해약금 해제는 원상회복 안 되고 손해배상 안 되고 감액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5번. 을의 기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이 없어도 계약금은 당연히 갑에게 귀속한다. 자, 위약의 특약이 계약 위반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와 특약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차이점은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뭐가 되죠? 위약금이 되고 위약금 뭘로 추정해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죠. 그러면 이때는 실제 손해를 입증 필요 없이 바로 계약 금액이 손해배상금이 되는 거죠. 그런데 특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되지 않죠. 그럼 손해배상액이 예정으로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게 되면 상대방에게는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권이 발생하죠. 이때 이 손해는 뭐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된다. 그 차이예요. 입증하느냐, 입증 없이 계약금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느냐. 그렇죠? 따라서 만약에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이 되니까 바로 갑이 몰취하면 되는데 특약이 없으니까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계약금은 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이 당연히 갑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5번이 틀렸고 2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매수인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을 하고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이행의 준비만 했지 이행의 착수는 아직 안 했잖아요. 따라서 이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가 맞죠. 2번. 대금불이 불이행 시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고 이에 불이된 금액은 일체 반환치 않는다고 되어 있는 매매 계약에 기해서 계약금이 지급됐다. 자, 이렇게 특약을 했다면 이건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죠? 예. 그럼 계약금의 해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겸한다. 맞고요. 3번. 이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다할 때 법원은 직권 감액할 수 있죠. 4번. 매매에서 계약금의 수수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받았어도 해약금으로 쓰이더라도 별도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법정 해제권은 별도로 발생하는 겁니다. 5번. 매도인이 전혀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어도 매수인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죠. 그래서 2번에 틀린 것은 1번, 3번. 1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어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2번.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쓰이 성질을 겸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부당이 과다하다면 매수인은 계약금 중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감액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고 해지하면서 과다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3번.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한 특약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로 갖는 것이 아니죠. 4번.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주로 불입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으나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서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다. 맞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일방적 위약금의 약정의 경우예요. 이것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어떻게 하냐면 매도인이 위약 시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 뭐 계약금을 몰취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관 한다 이렇게 해서 갑이 위약했을 때 한해서만 이렇게 특약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을이 위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계약 위반했으니까 거기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없으니까. 이렇게 일방적인 위약금 특약도 가능합니다. 지금 요 사안이 그런 경우죠.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잔금을 보증금 잔액을 지정된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조로 불입한 보증금 일체 반환치 않는다. 그럼 이거는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했을 때만을 얘기했지 임대인이 채무 불이행했을 때는 나와 있지 않죠. 이렇게 일방적 위약금 약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 해제 의사 표시 외에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 제공해야 되고 상대방이 수료하지 않으면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5번이 틀렸습니다. 4번 틀린 것 1번 위약금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그렇죠? 2번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입증 곤란을 경감하고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위한 심리적 경고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죠? 3번 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은 가질 수 없다. 아니죠. 특약이 있다면 위약금이 되고 위약금이 예정으로 추정되죠. 3번이 틀렸고 4번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이 배상 예정액을 초과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초과 부분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맞죠? 5번 손해배상 예정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4번에 틀린 것은 3번 5번입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1번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할 의무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맞죠? 2번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관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하자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매수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죠. 3번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는 경우 이게 바로 종류물 내지는 불특정물이죠.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하자 없는 물건 청구가 완전물 급부 청구라고 하는 거죠. 4번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 인도 전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하죠. 4번이 틀렸고 5번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 6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경우의 법률관계입니다. 1번 매도인이 갑입니다.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한 경우에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았더라도 갑이 그 토지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매수인이 인도받았으면 적법한 점유인 것이니까 그 점유로 인한 이득은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2번 갑은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를 을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는 한 을이 대금 지급 의무 이행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 인도하지 않았다면 과실은 지금 매도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수인은 당연히 대금의 이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3번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받은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을에게 귀속된다. 그래요? 자, 봐봐요.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에 과실이 있는 것이고 매매 대금이 있으면 그 대금으로부터 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쪽이 둘 다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과실을 취득하면 얘는 이자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눠 갖는 겁니다. 나눠 갖는데 3번에서 을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받았지만 매매 대금 납부하지 않았죠.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면 지금 대금의 이자도 지금 매수인이 먹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다 과실까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과실은 줘야 되겠죠.
따라서 내 그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누구? 갑에게.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니까.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인도 전이라도 을이 매매 대금을 완납하면 그 이후 토지로부터 생기는 과실 수취권은 누구에게? 을에게. 대금을 완납했으면. 5번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을에게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갑은 매매 대금의 운용 이익 내지는 법정 이자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죠. 과실을 취득했으니까.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 7번 권리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 중 맞는 것. 1번 매매의 목적물이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담보권 등의 제한이죠. 맞습니다. 2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죠? 그럼 악의 매수인도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지요. 틀렸습니다. 3번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음을 이유로 매수인은 계약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적 기간의 적용이 없죠. 4번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선의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다. 해제는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할 수 있죠. 5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의일 때 한해서만 해제할 수 있지 선악 불문하고 해제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7번에 맞는 것은 1번, 8번. 갑은 X로부터 그 소유 아파트를 매수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고 한 달 뒤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로 했다. 이때 을이 갑에게 프리미엄을 줄 테니 위 아파트를 자신에게 전매하라고 권유하자 갑은 이를 받아들여 을에게 전매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다. 그런데 다음날 X는 위 아파트를 Y에게 팔고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중매매했죠? 자, 갑을 간의 관계로서 틀린 것 1번. 제3자인 X소의 아파트를 매매 목적물로 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죠?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지만 유효하죠. 2번.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불능에 대한 담보 책임을 져야 하고 이는 무과실 책임이다. 그렇죠? 3번. 담보 책임으로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갑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갑과 을 사이에는 전부 타인 수의 권리의 매매를 한 거죠. 그거를 을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자신에게 전매하라고 권유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악의 매수인이면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은 해제만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해제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은 선의만 가능하죠. 4번 만일 갑이 적극 가담해서 X가 Y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라면 을은 채무 불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5번 사례와 달리 Y의 방화로 인해 아파트 내부가 전수됐다면 갑과 을에게 담보 책임 문제는 생기지 않지요. Y의 방화니까. 그럼 채권자 귀책 사유니까 채권자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죠. 자, 9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토지 500평을 매수했는데 그 중에 100평이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됐다. 수량 부족이에요? 일부 멸실이에요? 일부 멸실이에요? 수량 부족이에요?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되려면 수량 부족은 측량을 했는데 400평이었다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일부 멸실은 100평이 계약 체결 이후에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권리가 없어진 게 아니고 100평이 을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일부가 처음부터 을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100평이. 그래서 이건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예요. 좀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술로 틀린 거 1번 갑이 선이라면 대감청 해제에 손배청할 수 있다. 그쵸? 2번 갑이 선의인 경우 을에 대한 담보 책임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3번 2에서 1년은 시효기간이 아니라 무슨 기간? 제척기간. 4번 400평의 토지만으로 갑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고 갑이 선이라면 전부 해제가 가능하죠. 5번 100평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에는 대금감액 청구할 수.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는 대감청은 선의악이 불문하고 다 인정되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10번
갑은 시가 75만 원인 중고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을이 시가 100만 원인 자신의 고급 프랑스의 명품 불끈스와 팬티와 자동차를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갑은 가격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고 자동차의 시가를 숨기고 중고 자동차에 10만 원을 추가해서 동팬티와 교환하기라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다. 자, 옳은 것은 1번 갑과 을 사이의 교환 계약은 낙성, 편무, 유상, 불효식이다. 아니죠? 쌍무 계약이죠. 2번 갑이 을에게 보충 지급하기로 한 10만 원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맞죠? 3번 갑을 사이에 체결된 교환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다. 아니죠? 궁박, 경솔, 무, 경험, 급부와 반대급의 현저한 불균형 다 갖춰야 되죠. 2번, 4번 갑이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해서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을은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묵시적 기망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5번 갑이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해서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을은 갑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고 위법하지도 않습니다. 그 정답은 2번, 11번 임차권의 효력입니다. 1번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상환해야 된다. 필요비가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죠. 근데 이건 유익비를 지출한다 그랬는데 즉시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 2번 임대차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렇죠. 기간 약정 없을 때는 아무 때나 해지 통고할 수 있지만 다만 유예 기간이 다르죠. 임대인이 먼저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3번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제공한 보증금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뭐만 소멸한다? 제3자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하고 나머지는 전부 안 소멸해요. 그럼 여기서는 임차인이 제공한 보증금은 안 소멸하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합니다. 틀렸죠? 4번 물건의 일시적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있어서도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권이 인정된다. 안 되죠? 비용 상환 청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5번 임차권을 무단 양도했을 때 판례에 따르면 그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서 임차 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죠.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번 임대차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1번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당연히 이 부분 비율에 의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면한다가 아니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차임 감액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1번이 틀렸고 2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목적물을 유지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의 의무는 적극적 의무라고 했습니다. 3번 건물이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의 지급을 2회 게을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3회가 아니라 2기. 2기에 달하는 때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2번 안 내면 바로 해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4번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기간 약정이 없으면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5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12번에 틀린 것은 당연 감액이 아니라 감액 청구한다는 1번입니다. 13번 임대차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1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 건물이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이걸 뭐라 그랬죠?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그랬죠. 2번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임차인은 유익비, 필요비 등 비용 상환 청권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번이 틀렸죠. 비용 나오면 그냥 유치권 공식이죠. 3번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해서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은 그분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렇게 감액 청구제 당연 감액 그러면 틀리고요. 4번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 전대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는 철회할 수 없다. 그쵸? 의사표시 자체가 도달하면 철회 못하는 겁니다. 5번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임차인의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3번에 틀린 것 2번, 14번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권리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차임 불증액의 특약이 있어도 이거 유효하다 그랬죠? 그 약정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 증액 청구를 인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2번. 임차 목적물인 방에 약간의 균열이 있고 외벽에 금이가 있을 정도라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 의무에 속한다. 방에 균열이 있고 외벽에 금이가 있을 정도다.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이게 왜 사건이 문제가 됐을까요? 소송으로.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 아니에요. 연탄가스 마신 사건이에요. 연탄가스. 옛날에 다 연탄 썼잖아요. 그죠? 근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가 연탄가스 살이에요. 연탄가스 먹고 세입자가 병원에 실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임대인의 의무 위반 아니겠느냐? 그럼 이 수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죠. 이 정도는 대규모의 수선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통상의 수선이다. 그럼 방에 균열 있고 외벽에 금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거? 임차인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뭘 어떻게 해요? 쇠만 바르면 되지.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70년대, 80년대 요때 시절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겠지만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장판이라는 게 뭐 있겠어요? 그냥 뒤집으면 다 그냥 바닥이지. 그죠? 맨날 금이 가고 그러면 그거 다시 한번 바르고 마는 거지. 뭐 보일러가 어디 있어요, 보일러가. 그래서 저희 때는 제가 80년 이제 중학교 때 들어갈 84년도인데 그때 저희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송현주공 아파트에서 송현주공 연탄 아파트였어요. 연탄 아파트 연탄으로 때우는 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연탄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연탄 다 쓰고 나면 베란다로 가서 이렇게 툭 던지잖아요. 그럼 밑으로 다 뚫려 있어요. 쭉 내려서 퍽 소리 들려요. 그럼 이제 1층 가면 거기 열어보면 다 연탄만 그대로 쌓여 있어요. 지금 없어졌죠, 그런 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선이다. 그런 얘기예요. 3번. 통상의 임대차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건 대규모 수선 아니라는 거예요. 시멘트 그냥 바르면 되는 거였어요. 3번. 통상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통상의 임대차에서. 그런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보호의무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3번이 틀렸고 4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된 것일 때에는 매수 청구권이 성립할 수 없죠. 5번.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가구점 그 남자 사건. 그래서 14번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15번. 1번. 판례에 따르면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 복구하여 용도에 주기로 약정했다면 임차인이 건물에 지출한 필요비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죠. 왜냐하면 원상 복구 나오면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특약으로 이해를 하죠. 2번. 필요비는 모두 임대인 부담에 속하며 이에 반하는 약정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이다. 임차인에게 불리했을 때 무효인데 비용 상환 청구권과 관련된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모두 임대인 부담에 속하는 게 맞는데 이에 반하는 약정도 가능하지요. 임의 규정이니까 무효가 아닙니다. 3번.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년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3년이 아니라 3기도 아니라 2기. 3기의 차임 연체는 상임법상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3기고
민법상의 임대차는 이기예요, 이기. 다만 토지라면 연 단위로, 건물이라면 월 단위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비용상환 청구권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가 아니라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 시 제척기간 반환 시부터 6월이에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반환이라는 단어하고 어울려야 됩니다. 종료 시가 아니라 반환 시. 5번 임차인과 전세권자는 다 같이 목적물에 투입한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를 못하죠. 유익비만 가능하고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전부 가능하죠.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는 물권하고 채권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16번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비교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 1번 부속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죠. 유익비 상환 청구의 대상이 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맞고요. 2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나 공작물을 부속한 경우나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경우로 한정되지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맞죠? 3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죠. 부속물 매수 청구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근데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므로 약정으로 포기할 수 있죠. 3번 맞습니다. 4번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지요. 부속물 매수 청구라는 건 부속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얘기하고 매매대금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그랬죠. 결연성 없기 때문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쓰였습니다. 4번이 정답.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되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는 그와 같은 제한이 없죠. 그래서 16번에 4번, 17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1번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맞고요. 2번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 시까지 임대인의 임대 목적물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죠. 동시 이행 관계. 매매가 성립되니까. 3번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된다. 맞고요. 4번 임차인의 지위가 적법하게 전전 승계된 경우 현재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5번 매수 청구권의 객체인 부속물은 독립된 물건으로 존재해야 되고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않을 것을 요한다. 그래서 17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18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1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인정되나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인정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 건물이 현존하고 기간이 만료, 현존할 때만 인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1번 맞고 2번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임대 목적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되지만 부속물이 독립한 물건이 되어 그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문제가 된다. 맞고요. 3번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4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지만 유익비 상환 청구는 인정된다. 아니죠.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했다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인정 안 되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만 원상 복구할 필요도 없다. 그게 우리 판례죠. 5번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그 부속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까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서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19번입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2021년 3월 1일 기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임차한 뒤 그 지상의 건물 한 채를 신축했고, 갑은 2022년 2월 1일에 을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했다. 그 임대인이 먼저 해지 통지한 거죠? 자, 갑을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갑의 해지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인 경우 임대차 계약은 을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맞죠? 2번. 갑을사의 임대차 계약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해지되는 경우 을이 갑에게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없죠. 3번. 갑을사의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 철거에 관한 합의가 존재해도 을은 갑에게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무효입니다. 4번. 건물 매수 청구를 갖는 을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갑은 매수를 거절할 수 없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을이 갑에게 매수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갱신청구를 행사할 필요는 없죠. 임대인에 의해서 먼저 해지 통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 20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1번.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는 반드시 재판상 행사할 필요는 없다. 재판상 재판 외로 가능합니다. 2번. 그 지상 건물이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라면 매수권 행사할 수 없다. 아니죠. 3불료 그랬죠. 허가, 등기 불료, 동의도 불료, 가치도 불료. 그죠? 3번. 차의 면체 등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채무 불이행이니까. 4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건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무효죠.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없는 한 뭐예요 이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험장에서 이런 표현이 정말 나와요.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부정의 부정은 부정 플러스 부정은 다 긍정이잖아요. 그러면 불리하다, 볼 수 없다. 그럼 요건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된 거예요.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유리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불리하다 안 좋은 느낌이잖아요. 볼 수 없다 부정적인 느낌이니까 요거는 그냥 빼버리면 돼요. 빼버리면 되고 그냥 요거 내용 자체가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랬으니까 유리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없다면 그럼 불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5번.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허가 등기 불료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임대차까지 해서 20문제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남았죠? 민사특별법.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